제9장 계속되는 이물락의 이야기. 처음으로 바다 세계에 발을 내디뎌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저는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없이 펼쳐지는 전망에 저의 영혼은 확 트이는 느낌이었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바다를 둘러보아도 전혀 실증이 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바다의 황량한 단조로움을 바라보는 것이 지겨워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보았던 것밖에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배 안으로 내려가는데 앞으로 일어날 나의 모든 즐거움들이 이와 같이 지겨움과 실망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 잠시 동안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육지 세상은 바다와는 분명코 아주 다를 거야. 바다에서는 잠잠했다가 요동치는 것 말고 아무 변화가 없지만 육지에는 산과 골짜기, 사막과 도시 등이 있고 서로 다른 풍속과 상반되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지. 그러니 이렇게 바다의 자연세계에서는 찾지 못한 다양한 변화를 인간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저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고는 이런저런 심심풀이로 이후의 항해 기간을 보냈는데 때로는 선원들에게서 항해술을 배워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을 상상하며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공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금껏 실제로 써본 적이 전혀 없는 항해술이고 역시 지금껏 한 번도 처해본 적이 없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배 위에서의 이런 심시풀이도 그저 지겹게 여겨질 무렵 우리는 마침내 수랏에 도착하여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돈을 안전한 곳에 맡겨놓고 얼마간의 상품을 구입해 상인처럼 꾸민 뒤 내륙으로 가는 한 대상 행렬에 합류하였습니다. 동역이 된 상인들은 이런저런 점을 근거로 제가 부자라는 것을 짐작했고 또 이것저것 묻고 놀라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제가 아는 게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저를 자기네가 당연히 속여 먹어야 하는 풋내기로 취급했는데 저 같은 풋내기는 을에 그런 식의 대가를 치르고 사기술책을 배워야 한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하인들에게 도덕을 맞고 관리들에게 강탈을 당하게끔 만들었고 제가 그렇게 부당한 구실로 뜯기며 약탈당하는 모습을 방관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우월감을 즐기는 것밖에는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그들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왕자가 이야기를 막았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다니 인간에게 그토록 타락한 심성이 있단 말이요? 누구나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 정도는 나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대가 물증을 몰랐다는 것은 그저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 그것이 무슨 죄나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상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잘났다고 우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소? 게다가 그대가 모르는 세상 물증을 그들이 잘 알고 있다면 그들은 그대를 속이고 골탕 먹이기보다 오히려 그대에게 경고하고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게 아니오. 이물락이 대답했다. 우쭐대는 인간 심성은 품위를 가리는 법이 거의 없어 아무리 하찮고 천박한 방식이라도 남보다 낫기만 하면 즐거워하곤 한답니다. 그리고 시샘하는 인간 심성은 오직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수반되어 비교될 때만 만족감을 느끼는 법이죠. 그 상인들이 저를 적대시한 것은 바로 제가 부자라는 생각에 배가 아팠기 때문이고 그들이 저를 학대하고 괴롭힌 것은 바로 제가 힘없이 당하는 꼴을 보고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말했다. 상인들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그대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대가 잘못 짚고 있다고 생각되어 아무튼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시오. 이물락은 다시 말을 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저는 마침내 힌두스탄, 인도의 페르시아식 명칭이랍니다. 힌두스탄 왕국의 수도로서 무굴 제국, 이것은 이제 몽고족이 세운 나라로 되어 있네요. 특히 16세기에 인도를 정복한 몽고족이 세운 나라를 지칭한답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가 통상 머물곤 하는 아그라에 도착했습니다. 아그라는 인도의 북부 중심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그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곧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데 열심히 몰두했고 몇 달 만에 학식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침울하고 무뚝뚝했으며 어떤 자들은 태평하고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자신이 어렵게 배워 터득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에 힘쓰는 목적이 오직 남을 가르치는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인 양 행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왕자를 가르치는 궁정의 선생에게 잘 보여 마침내 비범한 지식을 지닌 사람으로 소개를 받아 황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우리나라와 저희 여행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황제가 보통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비범한 말을 했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지만 황제를 뵙고 물러나면 그 당시 저의 마음은 그의 지혜와 인자함에 대한 놀라움과 감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의 명망은 아주 높아졌는데 그러자 저와 함께 여행했던 상인들이 궁정의 귀부인들에게 자기네를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뻔뻔스러운 청탁을 하는데 놀랐고 여행 도중 그들이 행한 처사를 들면서 점잖게 꾸짖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싸늘하고 냉담한 태도로만 들을 뿐 수치감이나 후회의 표시 같은 것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그 상인들은 뇌물을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관건했습니다. 하지만 호의적으로 부탁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던 일을 돈을 준다고 해서 들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거절하여 돌려보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저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신용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속여 먹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때까지 아그라에 머물다가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대의 수많은 장엄한 유적들을 보았고 인간 생활의 여러 가지 새로운 편의시설들을 많이 관찰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사교적 성향이 남달리 강한 민족인지라 저는 그들의 갖가지 회합이나 모임에 매일같이 참석하였고 인간의 여러 심성과 범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인간 본성이 온갖 형태로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머문 다음엔 아라비아로 건너갔는데 거기에는 유목민 성향을 띤 호전적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착된 거주지 없이 살아가며 양이나 소 같은 가축무리만을 유일한 재산으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오랜 세월 대대로 벌여온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른 민족들의 재산을 시샘하거나 탐내는 바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제10장 계속되는 이물락의 이야기 시에 관한 논설. 그 어느 곳을 가든지 저는 시가 최고의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기에서 시는 문학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시가 최고의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람들이 시를 마치 거룩한 천사를 대하는 태도로 존경하고 숭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놀랍게 생각하는 점인데 어떤 나라가 되었건 거의 항상 최고의 시인들로 인정받는 이는 바로 가장 옛날에 살았던 시인들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지식이 후천적으로 점차 얻어지는 것임에 반해 시는 단번에 부여받는 천부의 재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최초로 지어진 각 나라의 시들이 경이롭고 새로움으로 우연히 그 나라 사람들을 놀라게 해 훌륭하다는 명성을 얻은 뒤 후세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 그 명성을 유지해온 것 때문인지 아니면 시의 영역이 자연은 사무엘 존슨이 살았던 18세기 신고전주의 문학에서 자연은 자연 세계의 가시적 사물이나 현상보다는 그것이 구현하고 있는 영원 불변의 보편적 진리나 법칙 또는 본질 등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아니면 시의 영역이 자연과 인간의 변함없는 본성과 정열을 묘사하는 데 있는 만큼 최초의 작가들이 가장 주목할 만한 묘사 대상들과 가장 이섬직한 허구적 사건들을 먼저 차지해버리는 바람에 그 뒤를 이은 작가들에게는 그저 똑같은 사건들을 모사하여 바꾸어 쓰거나 아니면 똑같은 이미지들을 새롭게 결합시키는 것밖에 남아있는 일이 없게 된 탓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까다로움이 어디에 있든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은 바로 초기의 옛 작가들이 자연과 본질을 훌륭하게 성취하고 있는 반면 옛날의 작가들은 기술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 즉, 옛 시인들은 본질을 꿰뚫는 힘과
독창석에서 탁월하고 후세의 시인들은 우아한 멋과 세련됨에서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바로 위와 같이 훌륭한 시인들의 명부에 제 이름이 오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아라비아의 모든 시인들의 작품을 열심히 읽었고 마침내 메카, 마호메트의 탄생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죠. 메카의 사원에 걸리는 작품들, 이 메카의 사원에 걸리는 작품들에도 설명이 있는데요. 축제 때 사원 같은 곳에서 예로부터 최고의 찬양을 받는 훌륭한 작품들을 걸어놓는 아라비아의 관습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메카의 사원에 걸리는 작품들을 암송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그 누구도 모방에 의해서는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탁월한 시인이 되려는 저의 갈망은 저로 하여금 모방이 아니라 바로 자연과 인간의 삶 그 자체에 관심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저는 자연과 본질을 궁구하는 주제로 삼았고 인간을 저의 청중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보지도 못한 것들을 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사람들의 관심사나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나 두려움을 일으켜 감동을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진정한 시인이 되기로 작정한 저는 이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관심 영역은 갑자기 크게 넓어졌는데 어떤 종류의 지식이든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미지와 형상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산과 사막을 돌아다녔고 숲속의 모든 나무와 골짜기의 모든 꽃들을 마음에 새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귀환괴석이나 궁전의 뾰족한 탑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은 주의를 기울여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미로같이 굽이쳐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헤매었고 때로는 여름 하늘 구름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열심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시인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리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인의 상상력은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장엄할 정도의 커다란 것이거나 아담하게 자그마한 것이나 시인은 모두 정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뜰에 자라는 식물, 숲속의 짐승, 땅속의 광물, 하늘의 별똥별 등 그 모든 것들이 시인의 마음속에 가득 쌓여 고갈되지 않는 다양함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착상이나 생각도 도덕적 또는 종교적 진실을 역설하고 표현하는 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을수록 시인에게는 그만큼 다채롭게 장면을 묘사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며 또 폭넓은 비유와 기발한 교훈으로 독자를 기쁘게 하는 능력도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자연의 모든 형상과 모양을 연구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여러 나라를 두루다니며 살핀 그 모든 경험은 시인으로서의 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나름대로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때 왕자가 말했다. 그렇게 널리 살피며 돌아다니는 가운데 그대가 미처 못 보고 지나친 것도 분명히 많겠지요. 지금껏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곳에서만 살아온 나도 밖으로 나가 돌아다닐 때면 언제나 전에 한 번도 못 보거나 주의를 기울인 적이 없는 것을 꼭 발견하게 되니까 말이요. 이물락이 대답했다. 시인이 할 일은 개별적인 존재나 사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을 검토하는 것. 다시 말해 보편적인 속성과 포괄적인 현상에 주목하여 그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시인은 튤립 꽃의 줄무늬가 몇 개인지를 세거나 숲속의 풀밭에 있는 여러 가지 색조의 차이를 묘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인은 자연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뚜렷하고 두드러진 특징들을 표착하여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본질적인 원형이 떠오르게끔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사람에 따라 주목할 수도 있고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잘한 차이점들 따위는 무시해버리고 그 대신 주의 깊은 사람이든 부주의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그러한 보편적인 특성들을 추구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지식은 시인의 책무 가운데 절반에 불과합니다. 시인은 인간 삶의 모든 양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행복과 불행의 모든 상황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고 인간의 여러 강렬한 감정들이 결합하는 갖가지 양태와 그 영향력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활기찬 어린아이 때부터 우울한 노쇠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제도나 풍토나 관습의 우연적인 영향에 제한받으며 파괴되어 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나 나라의 편견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해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상태를 파악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의 법이나 세속적인 견해 따위에 개의하지 않으며 영원 불변하는 일반적이고 초월적인 진실의 경지에 올라설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 명성이 천천히 높아지는 것에 만족하며 자신이 속한 시대의 박수갈채를 경멸하고 자신의 훌륭함에 대한 결정을 후세의 정당한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그는 자연의 해석자로서 그리고 인류의 입법자로서 글을 쓰며 다가올 세대의 생각과 범죄를 주관하는 책임자로 자신을 여기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노력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언어와 학문을 터득하고 있어야 하고 그의 문체가 그의 사상에 어울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마를 통해 언어의 모든 미묘함과 우아한 조화를 능숙하게 익혀야 합니다. 제11장 계속되는 이물락의 이야기 순례에 관한 조언. 이물락은 이제 자못 열광하여 시인이라는 자신의 직분을 과장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자 왕자가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그만하시오. 그대 말을 듣자 하니 시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실로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떠오. 자, 그러니 하다만 이야기나 계속하시오. 시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옵니다. 이물락이 대답했다. 이에 왕자가 대꾸하기를 그 어려움이 너무 지나쳐서 시인의 직분에 대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지경이요. 그러니 그대가 페르시아를 구경하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나 계속해 보시오.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이물락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페르시아에서 시리아를 지나 여행한 다음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럽 북부와 서부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능력과 지식을 전부 터득하여 갖추고 있는 민족들로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과 지구의 먼 구석구석까지 누비고 돌아다니는 선단을 거느린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왕국이나 주변의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사람들은 거의 종류가 다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여 자신들의 편리와 즐거움을 만족시키며 혹 풍토나 기후가 안 맞아 자기네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 있어도 무엇이든지 무역을 통해 쉽게 필요한 것을 조달합니다. 왕자가 물었다. 어떻게 해서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할 수 있단 말이요? 아니 그보다도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나들면서 무역이나 정복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의 나라를 침입하여 그들의 항구에 식민지를 세우고 그곳의 통치자들을 우리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단 말이요.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 의지하는 바람을 똑같이 이용하면 우리도 그들의 나라로 쳐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소?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은 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님. 이물락이 대답했다. 지식은 항상 무지를 누르고 지배하기 마련이지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하지만 왜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인간이 헤아릴 길 없는 신의 뜻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드릴 수 없나이다. 왕자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렇게 강하고 유능한 민족들과 어울려 볼 수 있는 날은 언제나 올 것인지 그 행복한 순간이 올 때까지는 그대 같은 사람이 들려주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나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겠지.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도 대강 짐작이 가는 바 그곳은 지혜와 경건한 신앙의 중심지로 당연히 모든 나라의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곳임에 틀림없소. 이물락이 말했다. 팔레스타인을 찾는 순례객들이 별로 없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가 많고 학문적 성향이 강한 유럽의 종파들 가운데는 순례 여행을 미신이라고 비난하거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웃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종파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말했다.
그대도 알다시피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는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적었소. 하지만 순례에 대한 양쪽의 주장을 다 듣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니 각자의 주장들을 다 검토해 보았을 그대의 결론이나 어디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물락이 대답했다. 순례라는 것은 다른 많은 경건한 행동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떤 원칙에서 행해지는지에 따라 이성적인 행동이 될 수도 미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먼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삶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진리는 정직하게만 찾는다면 어디서든 항상 발견될 수 있는 법입니다. 다른 장소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경건함이 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오히려 장소가 달라지면 우리의 정신은 필연적으로 산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사람들은 굉장한 일이 벌어진 장소들을 구경하러 계속 찾아가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찾아가 본 뒤에는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훨씬 강한 인상을 받고 돌아오게 되지요. 우리가 우리 종교의 근원지인 나라를 찾아가 보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그와 똑같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런 점에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그 장엄한 현장을 실제로 둘러보고서 경건한 신앙의 결심을 어느 정도 새로이 다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어떤 한 곳보다 다른 곳에서 좀 더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 부질없는 미신에서 나온 망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가 우리 마음에 무언가 특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쉽게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악덕에 맞서는 싸움을 좀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팔레스타인에 간다면 비록 그의 생각은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간 그의 행동 자체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악행이 좀 더 너그럽게 용서받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팔레스타인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녕 자기 자신의 이성적 분별력과 자신의 종교를 다 함께 욕보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 말이로군. 내 나중에 따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그대가 보기에 유럽 사람들이 지식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 것 같소? 그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 시인이 대답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일이 너무나 많은지라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비교하며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고를 풍부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한편 무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창출될 수 없는 결핍의 상태로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 관심을 기울일 데가 없어서 그저 멍청하게 정체된 채 있는 공허의 상태라 하겠습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배워서 알게 되면 즐거워지고 무언가를 잊어버리면 속상해지지요. 따라서 배움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의 정신적 능력이 풍부해지는 만큼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삶을 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유럽 사람들은 많은 점에서 우리보다 나은 처지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꼼짝없이 앓다가 죽고 마는 질병이나 상처를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독한 기후로 인해 고생하는 데 반해 그들은 그런 고생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처리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그저 맨손으로 끙끙대며 수행해야 하죠. 그들은 또 통신수단이 잘 발달해 있어서 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국가정책을 통해 공공의 사회적 불편사항을 모두 해결하는데 가령 산을 뚫고 도로를 내거나 강 위로 다리를 놓는 것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활 면에서도 그들의 주거지는 우리보다 더 널찍하고 편리하며 그들의 사유재산도 우리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런 편리한 것을 모두 누리고 있으니 유럽 사람들은 틀림없이 행복하겠군. 왕자가 말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서로 생각을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부럽소. 이물락이 대답했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 불행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인간의 삶은 참고 견뎌야 할 것은 많고 즐겁게 누릴 일은 별로 없는 법입니다. 제12장 계속되는 이물락의 이야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아직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 그토록 박하게 주어졌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소. 만약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나갈 자신이 있어. 나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원망도 사지 않을 것이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며 그들로부터 감사와 축복을 받고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친구를 택할 것이고 덕이 높은 여인네 가운데서 아내로 맞을 것이니 배반이나 악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요. 자식들을 학식과 효심을 갖춘 사람으로 잘 돌보아 기를 것이며 그러면 그들은 내가 늙었을 때 자신들이 어린 시절 받은 은혜에 보답할 것이요. 너그러운 권능을 베풀어 수많은 사람을 돕고 풍족하게 해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터.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소? 인간이 서로 자유롭게 보호해주고 공경하는 가운데 평탄하고 안온한 삶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이 모든 것은 유럽 사람들의 발달된 지식과 기술의 도움 없이도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요. 사실 그들의 발달된 면모는 결과적으로 보건대 유익하기보다는 허울만 번지르르 한 것으로 보이요. 그러니 자, 그들 이야기는 그만두고 선생의 여행 이야기나 계속 들어보기로 하지요. 이물락은 다시 말을 이었다. 팔레스타인에서 저는 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지나 여행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상인으로, 산악지대의 미개한 민족에게는 순례자로 행세하며 다녔죠. 그러다 마침내 저는 고국을 그리워하게 되었는데 긴 여행길과 힘든 유랑살이를 끝내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에 돌아와 쉬면서 옛 친구들에게 흥미로운 모험담을 들려주며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저는 자주 즐거운 어린 시절 함께 뛰놀았던 하지만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친구들이 제 방에 빙 둘러앉아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면서 저희 견문에 귀 기울이는 광경을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저는 한순간이라도 이비시니아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시간 낭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집트로 서둘러 갔습니다. 고향에 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그래도 10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나라의 장려한 고대 유적을 감상하고 유수 깊은 고대의 학문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카이로에는 온갖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지식에 대한 사랑에 이끌려 온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돈벌이를 바라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익명성 속에 숨어 남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욕망으로 그곳에 온 자들도 많았는데 그것은 카이로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사교의 즐거움과 은밀한 고독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카이로에서 저는 스웨즈로 갔고 곧 배에 몸을 실어 홍해 연안을 따라 항해해서 드디어 20여 년 전 여행길에 나섰던 항구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 무리의 대상 행렬에 합류해 여행을 계속했고 마침내 고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가 친척의 반기는 손길과 벗들의 축하를 기대했으며 또 아무리 재물을 중히 여기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라의 행복과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맞아주지 않을까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제 생각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는 이미 14년 전에 재산을 제 형제들에게 물려주고는 돌아가셨고 형제들 역시 그 어딘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없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들도 이미 대부분이 세상을 떴고 남은 친구들마저 저를 잘 알아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방 풍습에 젖어 타락해버린 사람쯤으로 여기곤 했지요. 인생의 부침과 유전에 익숙해진 사람은 쉽사리 낙담하지 않는 법입니다. 얼마 후 저는 실망했던 마음을 털어버리고 왕궁의 귀족들 앞에 나아가 인정을 받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저를 식사하는 자리에 불러들여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그냥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학당을 열어보려 했는데 가르치는 일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런 뒤 저는
가정의 평온한 삶을 찾아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제 이야기를 호감 있게 들어주는 한 양갓집 여인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아버지가 상인이었다는 이유로 저희 청혼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간청하고 거절당하는 것에 염증이 난 저는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은신해버리기로, 그리하여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변덕에 이끌려 좌우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행복의 골짜기의 문이 열릴 때를 기다려 이 세상의 희망이나 염려 따위와 작별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골짜기의 문이 열리는 날이 왔고 저는 특출한 연기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유폐의 처소에 기쁜 마음으로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은 이곳에서 드디어 행복을 찾으셨소? 왕자가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오. 선생께서는 지금의 처지에 만족하고 계시오? 아니면 혹 다시금 떠돌아다니면서 무언가 탐구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시오? 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운명을 축하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매년 황제께서 방문하실 때마다 자기네의 이 지극한 행복을 함께 누리자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곤 한다오. 존귀하신 왕자님, 이물락이 대답했다. 진실로 엽죽건대 제가 알기로 왕자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 은둔의 처소에 들어온 나를 한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제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불행에 덜 빠져든다 하겠는데 그것은 제 머릿속에 무수한 심상이 가득 차 있어 언제든지 그것들을 마음대로 변형시키거나 결합시키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지식을 새로이 되살리거나 지난날 겪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심심하지 않게 보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슬픈 생각으로 끝나고 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학식과 견문이 이젠 쓸모없으며 과거의 어떤 즐거움도 다시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말고는 정신적인 관심거리가 전혀 없는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저 악의적인 격정에 좀먹히거나 끝없는 공허의 우울 속에 멍청이 빠져들 뿐이죠. 왕자가 물었다. 경쟁하며 다툴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격정에 시달릴 수 있단 말이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골짜기에서는 악한 마음 같은 것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는 탓에 아예 생겨나지 못하고 질투 따위 역시 즐거움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탓에 전혀 솟아날 틈이 없지 않소? 이물락이 말했다. 물질을 함께 나누어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사랑이나 존경을 함께 나누어 누리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타인의 호감을 더 많이 사는 일은 생기기 마련이고 자신이 멸시당하는 걸 알아차린 사람은 자연히 시기심을 품기 마련입니다. 특히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과 늘 얼굴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시기심과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이 골짜기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참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이리로 유혹하며 초청하는 것은 바로 절망적인 불행 속에서 자연스레 품게 된 악이 때문이랍니다. 그들은 자신이든 남이든 이곳의 모두에 대해 지겹고 실증이 나서 다른 상대에게서 혹 위안거리를 얻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리석음 탓으로 상실해버린 자유를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시샘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갇히는 꼴을 기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이러한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저의 설득을 받고 이곳에 들어와 불행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는 해마다 이곳에 감금되어 들어오기를 간청하는 무리를 불쌍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이 처한 위험을 알려주는 것이 법으로 허용되었으면 하는 심정에 사로잡히곤 한답니다. 경의하는 이물락 선생, 왕자가 말했다. 선생께 내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의 골짜기에서 탈출하려는 궁리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산을 찾아다니며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사방이 완전히 가로막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는 깨달음 뿐이었습니다. 부디 청하노니 나를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을 깨치고 도망칠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을 내 탈출의 동반자이자 방랑길의 인도자로 그리고 운명의 동지이자 인생의 선택을 위한 유일한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왕자님, 시인이 대답했다. 이곳을 탈출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혹 탈출한다 해도 왕자님께서는 아마 곧 왕자님의 호기심을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왕자님께서는 바깥 세상을 이 골짜기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온한 것으로 상상하고 계시지만 폭풍으로 물보라가 치솟고 거센 소용돌이로 들끓는 바다와 같은 것이 바로 세상임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요동치는 파도에 휩쓸릴 것이며 때로는 음흉한 암초에 내동댕이 쳐지기도 할 것입니다. 갖가지 불의와 속임수, 온갖 경쟁과 근심거리에 둘러싸인 가운데 왕자님께서는 이곳에서의 평온한 삶을 수없이 그리워하게 될 것이며 두려움이나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기대나 희망을 기꺼이 포기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내 결심을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왕자가 말했다. 나는 선생이 겪은 것들을 나도 어서 직접 겪어보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게다가 선생 자신이 이 골짜기를 지겹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선생의 과거 삶은 지금 이곳에서의 삶보다 어쨌든 더 나은 것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모험의 결과로 어떤 일을 겪든 간에 나는 인간의 여러 다양한 생활 양상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할 작정이며 그런 다음 내 인생의 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이물락이 말했다. 왕자님은 사실 견고한 지형적 장벽에 가로막혀 못 가고 계시는 것일 뿐 저의 만류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듯 하군요. 하지만 왕자님의 결심이 확고하다면 저도 왕자님께 포기하시라고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력과 기술로 이루지 못할 일은 거의 없는 법이니까요. 제13장 라셀라스 왕자는 탈출할 방법을 찾아내다. 왕자는 총애하는 신하 이물락에게 이제 그만 물러가시라고 했다. 하지만 이물락의 경이롭고 신기한 이야기는 왕자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들뜨게 했다. 왕자는 이야기 내용을 모두 마음속에 다시금 되살려보면서 다음날 아침에 물어볼 수많은 질문들을 준비해 두었다. 왕자가 지니고 있던 불만은 이제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볼 수 있고 또 자신의 계획을 도와줄 만한 경험도 많은 친구를 얻은 것이었다. 왕자의 마음은 더 이상 답답한 초조감으로 달아오르지 않았다. 행복의 골짜기조차 그런 벗과 함께라면 이제 견딜만 할 것 같았고 나아가 둘이 함께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듯 했다. 며칠이 지나자 차올랐던 물이 빠지고 땅도 말랐다. 왕자와 이물락은 다른 사람의 눈길을 피해 밖으로 나가 함께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항상 생각이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는 왕자는 골짜기의 철문을 지나게 되었을 때 슬픈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철문이여, 너는 어찌 그다지도 견고한 것이며 인간은 어찌 이다지도 약한 존재란 말이냐. 인간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왕자의 벗 이물락이 대답했다. 인간의 지식은 자연의 물리적인 힘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역학을 통달한 사람에게 자연의 힘은 우스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 문을 단숨에 폭파해 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리에 그렇게 할 수 없는지라 어떤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산 중턱을 거닐 때였다. 비 때문에 굴에서 쫓겨나왔던 토끼들이 관목 숲 사이에 피신처를 잡고 그 뒤로 비스듬하게 위쪽을 향해 구멍을 파 올라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이것을 본 이물락이 말했다. 인간의 이성이 동물의 본능에서 많은 기술을 배웠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토끼한테서 배운다고 해서 이를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토끼와 같이 우리도 위를 향해 산을 뚫고 올라간다면 혹 탈출의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꼭대기가 골짜기 중심부를 향해 솟아있는 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위쪽으로 열심히 한번 파 올라가 보기로 하지요. 그러면 마침내 꼭대기의 솟은 부분 뒤로 뚫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을 듣는 순간 왕자의 눈에 환희의 불꽃이 번쩍였다. 실행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었고 성공은 확실해 보였다. 이제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서둘러 나가 땅굴을 파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다녔다. 울퉁불퉁한 바위와 가시나무 관목 사이를 기진맥진하도록 여기저기 헤치며 다녔는데 자신들의 계획에 적합한 장소를 그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좌절 속에서 지나갔다.
그러나 넷째 날에 드디어 그들은 잡목숲으로 가려져 있는 자그마한 동굴을 하나 찾아냈고 그곳에서부터 굴을 파 올라가 보기로 결정했다. 이물락은 즉시 돌을 잘라내고 흙을 옮기기에 적절한 도구를 마련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비록 몸보다 마음이 훨씬 앞서긴 했지만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한껏 힘을 쓰던 그들은 곧 기진맥진해져서 숨을 헐떡이며 불밭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동안 왕자는 낙담한 표정이었다. 이를 본 이물락이 말했다. 왕자님, 일을 하다 보면 곧 익숙해져서 한 번에 좀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얼마나 많은 진척을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의 고생이 언젠가 끝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저기 있는 궁궐을 보십시오. 돌을 하나하나 쌓아 지은 것이지만 그 얼마나 높고 널찍한지요? 하루에 3시간씩 열심히 걷는 사람은 7년이면 지구 둘레에 달하는 거리를 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일에 매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위 사이로 갈라진 틈이 나타났고 그 덕에 거의 막힘없이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라셀라스 왕자는 이것을 좋은 조짐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물락이 말했다. 이성적으로 타당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면 희망이나 두려움 따위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일이 잘 되리라는 징조에 빠져 기뻐한다면 마찬가지로 일이 잘못 되리라는 조짐에 사로잡혀 두려워하기 마련인 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미신의 제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으로 인해 우리의 일이 수월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징조보다는 일의 성공에 기여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 역시 우리가 결심을 실천에 옮길 때 종종 일어나는 뜻밖의 기분 좋은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획할 때는 어렵게만 보이던 것이 막상 실행으로 옮겨보면 쉬운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법입니다. 제14장 라셀라스 왕자와 이물락은 뜻밖의 방문을 받다. 왕자와 이물락은 이제 중간 정도까지 뚫고 나갔으며 자유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일의 고단함을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을 쐬러 내려온 왕자는 여동생인 네카야 공주가 동굴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왕자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섰는데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기가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감출 수도 없어 매우 당황스러웠다. 잠시 후 왕자는 공주의 신실한 성품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숨김없이 털어놓음으로써 비밀을 함께 지키기로 할 생각이었다. 공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제가 염탐꾼 노릇을 하러 여기에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전 오랫동안 제 방의 창문을 통해 오라버니와 이물락 선생이 매일 똑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아왔어요. 하지만 두 분이 좀 더 시원하고 향기로운 그늘이나 강둑을 찾아 그렇게 즐겨 가는 줄만 알았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따라온 것도 그저 두 분의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두 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무언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두 분에 대한 애정으로 인한 것이오니 이렇게 알게 된 비밀의 혜택을 부디 저도 누리게 해주세요. 저 역시 오라버니와 마찬가지로 감금된 이곳의 삶이 지겹고 또 오라버니 못지않게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 오라버니와 함께 이 무미건조한 평안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라버니가 떠나고 저만 남는다면 이곳은 더욱더 지긋지긋해질 거예요. 설령 오라버니께서 따라오라는 허락을 내리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오라버니의 뒤를 따라가고 말겠어요. 그것까지 막으실 수는 없을 테니까요. 왕자는 여러 여동생들 가운데서도 네카야를 특히 사랑했던지라 그녀의 간청을 물리칠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는 오히려 자기가 먼저 자발적으로 비밀을 털어놓아 그녀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그리하여 왕자는 공주를 데리고 골짜기를 떠나기로 약속했고 그때까지 공주는 다른 사람이 우연히 또는 호기심으로 왕자와 이물락을 따라 산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마침내 왕자와 이물락의 고생은 끝이 났다. 꼭대기에 돌출불 너머를 비추고 있는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들은 곧 산꼭대기 쪽으로 뚫고 나왔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아직 가느다란 물줄기가 굽이지며 흘러가는 나일강의 모습이 저 아래로 펼쳐졌다. 왕자는 황홀하게 사방을 둘러보며 앞으로 펼쳐질 여행의 모든 즐거움을 기대했다. 그의 생각은 이미 아버지의 왕국 영토를 넘어 달려가고 있었다. 한편 이물락은 탈출한다는 것에 매우 기쁜 마음이긴 했지만 바깥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기대감은 왕자보다 훨씬 덜했다. 이미 과거에 다 경험했고 또 그것에 대해 염증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왕자가 탁 트인 넓은 지평선을 보고 감탄하며 너무나 기뻐하는 바람에 이물락은 한참 걸려서야 겨우 그를 설득해 골짜기로 돌아갈 수 있었다. 왕자는 곧바로 동생 네카야한테 가서 탈출의 길이 드디어 열렸으며 이제 떠날 준비만이 남아있다고 알려주었다. 제15장 왕자와 공주는 행복의 골짜기를 떠나 여러가지 놀라운 일을 겪다. 왕자와 공주에게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세상 어느 곳에 가든 부유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많은 보석들이 있었다. 이물락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이것들을 옷 속에 감추었다. 그러고는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모두 골짜기를 떠났다. 공주는 가장 총애하는 시녀 한 명만을 동반했는데 그 시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따라왔다. 동굴을 통해 위로 기어 올라간 그들은 곧 반대쪽으로 나와 내려가기 시작했다. 공주와 시녀는 사방으로 눈길을 주며 둘러보았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풍경을 보더니 끔찍한 허공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춘 채 벌벌 떨기 시작했다. 공주가 말했다.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을 막상 시작하려니 좀 두렵군요. 광막한 불판 같은 이 세상으로 감히 나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도처에서 마주쳐야 할 것을 생각하니 좀 두렵고 떨립니다. 비록 남자답게 보이고자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왕자 역시 거의 똑같은 심정이었다. 이물락은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그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하지만 망설이며 두려워하는 공주의 태도는 여전히 계속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너무 멀리 나아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된 다음에야 비로소 사라졌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들판에서 몇 명의 목동들을 만났다. 그들은 양젓과 과실을 차려 왕자 일행 앞에 내놓았다. 공주는 자신을 맞아줄 궁궐이 없고 맛 좋은 음식을 차린 식탁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피로하고 허기진 상태라 양젓을 마시고 과실을 먹었는데 그것들이 골짜기에서 나는 것보다 훨씬 맛이 좋다고 생각했다. 왕자 일행은 천천히 여유있게 여행을 해나갔다. 이는 그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여행길에 익숙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골짜기에서 사라진 사실이 알려져도 추적당할 염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나 그들은 좀 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왕자와 공주는 다양한 예절과 신분과 직업 등을 보고 감탄하며 놀라워했는데 이물락은 이것을 재미있어했다. 왕자 일행의 옷차림은 그런대로 평범하여 무언가 감추고 있다고 의심을 살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왕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복종받기를 기대했고 공주도 사람들이 그녀 앞에 나올 때 몸을 낮춰 땅에 엎드리지 않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이물락은 그들이 남다른 행동으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을까 몹시 경계하여 그들을 늘 주시하고 있어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왕자 일행을 처음 도착한 마을에 몇 주일 동안 머물도록 하면서 그들이 평범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익숙해질 수 있게 했다. 왕자와 공주는 자신들이 얼마 동안은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너그럽고 정중한 행동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경의 태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이물락은 많은 설명과 지도를 통해 항구 도시의 번잡함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거친 행동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켰다. 그런 다음 그들을 해안 도시로 데리고 갔다. 모든 것이 새로운 왕자와 공주에게는 어디를 돌아보든지 한결같이 즐거운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항구 도시에 몇 달간 머무르면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물락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겼는데 세상 경험이 없는 그들을 곧바로 위험 요소가 많은 외국 여행길로 데리고 가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이물락은 왕자 일행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을까 염려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떠날 날짜를 잡자고 제안했다. 왕자와 공주는 스스로 판단할 만한 처지가 못 되었으므로 모든 계획을 이물락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이물락은 수에즈로 가는 배의 승선권을 구입했고, 때가 되자 모두들 배에 올라탔다. 다만 공주를 배에 타도록 설득하는 데는 상당히 애를 먹어야 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항해하여 수에즈에 도착했고, 거기서부터는 육로를 통해 카이로로 갔다. 제16장 왕자 일행은 카이로에 도착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다. 카이로에 가까워지면서 왕자와 공주는 처음 보는 도시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때 이물락이 왕자에게 말했다. 여기는 세상 구석구석의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왕자님께서는 이곳에서 온갖 종류의 성격과 직업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상업은 이곳에서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저는 상인으로 행세할 테니 왕자님과 공주님은 그저 호기심 말고는 다른 목적이 전혀 없는 이방인 여행객으로 지내십시오. 우리가 돈이 많다는 것은 곧 사람들 눈에 띄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평판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 누구와도 사귀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왕자님께서는 인간 삶의 온갖 양상을 다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 천천히 왕자님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시내의 중심지로 들어섰는데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고,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인해 심히 불쾌해졌다. 이물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왕족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자신들이 거리를 걸어갈 때 사람들의 존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존경심이나 공손함을 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처음에 공주는 평민과 동등한 신분이 되었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어서 며칠 동안 자기 방에 틀어박혀 골짜기에서처럼 총애하는 시녀 페코아의 시중을 받으면서 지내기까지 했다. 장사와 상거래를 잘 알고 있는 이물락은 카이로에 도착한 다음 날 가지고 온 보석의 일부를 내다 판 뒤 그 돈으로 집을 한 채 세내었다. 그러고는 그 집을 아주 훌륭하게 꾸며놓아 곧 굉장히 부유한 상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정중함에 끌려 많은 사람들이 그와 안면을 트고 싶어 했고, 그의 너그러운 인심으로 인해 많은 자들이 그에게 빌부터 환심을 사리고 했다. 그의 식탁은 온갖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들은 그의 학식을 찬미하면서 호감을 사고자 애썼다. 왕자와 공주는 아직 대화를 나눌 만큼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지라 별것도 아닌 것에 놀라거나 해서 그들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씩 그 나라 언어를 터득해갔고 그러면서 세상 일에도 점차 눈을 떠갔다. 여러 차례 반복된 이물락의 가르침을 통해 왕자는 곧 돈의 본질과 그 사용법을 깨달았다. 하지만 공주와 시녀는 상인들이 조그만 금이나 은 조각으로 대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물건이 어째서 생활의 필수품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다. 왕자와 공주는 2년 동안 그곳 언어를 공부했다. 그리고 그동안 이물락은 인간의 다양한 지위와 처지를 그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그는 재산이나 행실에 조금이라도 남다른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서 안면을 익혔다. 사치스러운 사람이나 금약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나 바쁜 사람, 상인이나 학자 등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다. 왕자는 이제 제법 유창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낯선 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어느 정도 숙지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물락을 따라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을 드나들며 온갖 회합의 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인생의 선택을 위한 지혜를 얻고자 했다. 처음 얼마 동안 왕자는 인생의 선택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행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든지 유쾌함과 친절히 그를 맞아주었고 환희의 노래와 태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왕자는 세상이 온통 풍요로 넘쳐 흐르며 각자의 필요나 공직에 따라 모든 것이 훌륭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베푸는 손길을 아낌없이 내밀었으며
마음에 부드러운 인정이 흘러넘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왕자는 혼자 말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물락은 왕자가 이렇게 착각하며 만족해 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는데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낙관적 태도를 짓밟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말없이 한동안 앉아있던 왕자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불행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군요. 친구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명랑하고 즐거운 모습인데 나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나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코 내가 간절히 하고 싶었던 것들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나는 명랑한 사람들과 어울려 유쾌한 듯이 살고 있지만 그것은 벗들과의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큰 소리로 명랑하게 떠들어대는 것 역시 사실은 마음속의 슬픔을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답니다. 이물락이 대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왕자님께서 자신의 쾌활함을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 느끼신다면 왕자님 벗들의 쾌활함 역시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러움이나 시기심은 대개 피차 일반이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늙어 죽을 때까지 행복이란 이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임을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며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행복을 얻으리라고 계속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죠. 어젯밤 왕자님께서 참석하셨던 모임에서는 명랑한 분위기와 흥겨운 공상의 유의가 넘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맑고 깨끗한 하늘나라에서 걱정이나 슬픔 따위를 전혀 모르고 살도록 창조된 거룩한 천사들의 모임과도 같았지요. 하지만 왕자님, 제가 장담하건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가운데 모임이 끝나 혼자 남게 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 남는 순간 반성과 후회에 사로잡혀 고통으로 몸부림쳐야 하기 때문이지요. 왕자가 말했다. 선생의 말이 맞는 것 같군요. 내가 바로 그렇고 또 그걸로 보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인간의 삶이 전체적으로는 불행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다른 처지에 비해 좀 더 나은 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를 발휘한다면 분명히 그 안에서나마 최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물락이 대답했다. 선과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불확실하며 또 서로 뒤엉얽혀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관계에 의해 각가지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좌우되는 경우도 실로 많습니다. 따라서 삶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절대적이고 확고한 선택 기준을 찾으려는 사람은 아무리 평생 동안 궁리하고 모색해도 결국 그것을 찾지 못한 채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셀라스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감탄하며 경청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가장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자신들의 인생으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시인이 대답했다. 인간은 누구든지 예측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순응하고 싶지 않았던 원인들에 이끌려 현재의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이웃보다 자신이 더 나은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왕자가 말했다. 다행히도 나는 타고난 신분 때문에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니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군요. 나는 지금 막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천천히 관찰하고 살펴볼 작정입니다.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